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년으로 픽대신 가정이거든요. 아, 예. 네. 시간도 지났고 했으니까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할게요. 그게 2016년 5월이었을 거예요. 2016년 5월은 최순실 씨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2017년 12월에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1년 7개월 전쯤에 그때 문재인 후보께서 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낙연한테 이 말을 전하라. 제가 전남도 지사를 하면서 주말이면 간간히 서울에 올라오곤 했었는데 서울에 올라온 김에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총리 제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대선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남아있고 그 얘기를 미리 받아놓으면 후보가 재량이 없어서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러니 오늘 얘기는 없었던 걸로 내 자신도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겠다. 그것이 2016년 5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대선이 2017년 5월로 땡겨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기간에 호남에 오거나 이러면 무슨 그걸 상당히 nen체를 풍겼었어요. 선거 전략이었을 수도 있죠. 하여튼 호남 출신으로 좋은 총리 가문을 준비했다. 이런 투의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떤 일이 나를 만날까?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을 내가 뵙게 될까?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국민한테 드릴까 하는 것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재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임명장은 이제 맨 처음에 총리 후보를 발표하시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바로 임명장을 주시거든요. 그걸 굉장히 서둘렀어요.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된 게 오후 5시인가 그쯤 됐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주신 게 5시 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취임식을 당연히 그 다음날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오늘 그냥 하세요. 그래가지고 6시 넘어서 나 취임식을 했어요. 그 정도로 서둘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었어요. 임명장 받자마자 임명장을 주시면서 텔레비전이 돌아갈 때는 근사한 말씀을 했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총리에 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였어요. 진짜로 책임 총리를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나간 뒤에 제가 이랬어요. 대통령님, 지금 곤가문이 굉장히 심한데 적어도 제가 총리로 정부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은 가뭄 걱정 없을 겁니다. 이랬어요. 그때 가뭄이 심한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참 싱거운 얘기를 했죠. 제가 지사가 돼서 전라남도를 간 뒤에 마이크 좀
총리님의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총리님께서는 아까 고시를 한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셨다고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구술을 하셨잖아요. 저는 독일에서 박사를 하려고 13년을 걸렸습니다. 근데 왜 결과적으로는 총리님께서 잘 하셨구나. 인생 궤도를 보면 그렇지만 무지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듣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빛의 시대입니다. 빌 게이츠는 빛의 속도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너무 신중하셔요. 사실 뭐 그것은 사모님께서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의사결정 장애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데모라는 그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년 되어 지금 헤르스로 합격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마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지적을 들어봤습니다. 왜 고시를 빨리 포기했는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제가 의지로 살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담배를 49살에 끊었는데요. 그것도 의지를 끊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더라고요. 왜냐? 제가 첫 선거 끝나자마자 성대 결절수를 받았거든요. 성대 결절수를 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전신 마취란 게 전신의 바늘을 뽑아서 마취하는 게 아니라 열차 강도처럼 여기 뚝 하면 그냥 이렇게 정신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성대 베이저를 쏘아가지고 불집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취가 깨나니까 내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제가 의지형 인간이 아닌 건 틀림없어요. 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괜찮았다. 그 말씀 맞아요. 두 번째 의사결정 문제는 결정을 못하는 건 아닌데요. 최선의 결정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자신이 없어요. 의사결정을 못하고 지내가는 적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지나치게 빨리 해서 탈인 것도 있어요. 신중하다는 이미지는 저의 이미지상 그럴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보거나 하는 짓을 보면 신중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성질이 급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좀 전략적으로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걸 의사결정장애라고 하는 건 이상하고 늘 결정을 하는데 최선의 결정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바꿔가고 뭐하겠어요. 생긴 대로 살아야지. 또 차기 총리가 누가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보면 나라가 좀 더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차기 총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겠습니다. 저 반대된 건 아니죠. 예, 그걸 총리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이건 그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총리되면 되냐는 이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되느냐보다도 대통령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총리를 어떻게 대하려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네. 그저 뭐든지 대통령 혼자 결정하고 총리는 따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만나도 소용이 없을 거고요. 정말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당신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총리로 모시고 많은 권한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추락을 늦출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가가지고는 급전직하의 추락을 피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렵게 돼 있죠.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야당이 거부하고 야당 마음에 드는 사람은 대통령이 거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총리님은 사의 표명하고 계속 총리하실 테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총리께 드리고 총리의 판단을 더 존중해 주시고 총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대통령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장관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겉도는 사람이라고 안 그래도 총리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금방 떠날 사람이라고 영이 쓰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이번에 외교에 관한 책을 내셨지만 굉장히 총리를 많이 활용하시게 했어요. 제 후임 총리들을 보면 저한테만 조금 더 그러신 것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드는데 물론 후임 총리들은 코로나 때문에 외교를 통하기도 힘들었지. 그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쓰겠다고 발표하시던 그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투토 외교를 하겠다. 총리 외교를 정상급 외교로 격상시키는 투토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총리님 외교를 도와주셔야 한다 했어요. 그리고 외교부에 총리 외교 지원팀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그 경유 국가 포함해서 30개국을 갔으니까요.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일 거예요. 이 외국 나가서 외교를 하면 일일 보고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청와대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대체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후의 반응을 보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거나 그랬으면 무슨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지 않았었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좀 거국내각의 총리라는 느낌이 들 만한 인물이 총리로서 일을 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도 큰 결심을 해야 되지만 야당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또 전략적으로 봐버리면 축도 법도 안 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한쪽이 마음에 들면 딴 쪽이 싫어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물에 물 찬듯한 사람은 총리가 된다면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국가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아주 재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총리님의 그런 확고한 철학,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그 깊은 그 사례가 담긴 그런 그 경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상적인 것은 이 녹음에서 풀어놓으면 완벽한 문장이 될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총리를 해 오셨으니까요. 저도 이제 언론에서 또 정치 현장에서 권력을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그
권좌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뭐 청와대고 지금 용산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제가 항상 그 관찰을 하게 되는 아쉬웠던 건 뭐냐면 어떤 그 악재가 터질 때, 정치적인 어떤 큰 사건이 터질 때 이걸 조금 몇 발짝 앞서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막을 수 있는 건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해서 밀려가죠. 이쪽에서 밀고 들어오면 거기서 조금 양보하고 또 밀려가지고 조금 양보하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 가려서 못 막는 거죠. 나중에 전부 뺏겨버리고 마는 그런 걸 제가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그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권을 줄 수 있는 그 책임 총리를 임명을 해가지고 놔뒀다면 그렇게 국정을 운영했더라면 탄핵까지 당했을까? 그렇게 앙숙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전에로 이제 가자면은 YS 그 차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언론에서 현철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못 썼습니다. 성역이었는데 나중에는 뭐 밀리고 해서 이제 눈 뜬 채로 아들이 감방가는 걸 봐야 하는 대통령이 신세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한테 직언을 어떤 그 큰 사안을 두고서 보셨고 또 이걸 바꾼 적이 있으신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야구 감독한테 제일 어려운 건 투수 교체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대통령한테도 그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일반 국민들의 감각하고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좀 떨어져서 보면 이건 정권의 위기가 시작됐구나 라든가 이건 몹시 불리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청와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쪽으로 보고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어른분의 표정이 편안해지고 자기도 편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체로 권력 의지 또는 권력 의지가 강하니까 권력자가 됐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인들보다 조금은 낙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매번 비관적이면 철학자가 됐겠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결정을 바꾸는 것, 제 영역의 것은 좀 한 게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이문주 총재가 청소년 지원 사업의 역사를 얘기하다가 강지원 변호사 얘기를 했지요. 강지원 변호사 부인이 김영란 씨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 두 분이 부부세요. 그 김영란법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350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는 10만원. 이게 상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농어민들 사이에서 우리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올려주라. 굴비 5만원짜리 만들려면 2마리 반이나 넣어야 이게 어떻게 선물이 되겠냐. 그걸 초기에 바꿨는데요. 원래 공약은 명절 때 국산 농축수산물을 선물하면 1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게 공약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건데, 그때 이제
그 회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3, 5, 10을 30, 10으로 하자는 것인데 35로 바꿉시다. 그런 것이 저의 의견이었어요. 경조사를 5만 원으로 낮춥시다.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에이 그냥 심플하게 30, 10으로 가요. 대통령 면전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선물만 갑자기 5를 10으로 올리면 시민사회에서는 농어민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부패 척결 의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1년에 2번인데 추석하고 설 경조사는 한 달에 2번을 줍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선물을 10으로 올리는 대신에 경조사를 5로 낮추자. 더 엄격하게 하자. 대통령은 그 경우에는 항상 끝까지 가만히 듣고 계시는 습관이 있어요. 중간에 당신이 끼어들지 않아요. 한참 듣다가 총리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 5, 12, 35로 바뀌었고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됐지만 선물이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대통령과 싸워서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저게 있습니다. 이 재난재해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항상 뉴스로 나오잖아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요.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주는 돈이 늘어나요. 그러나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로서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바꿨느냐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선포하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안성시, 안성군, 화성시 두 군데가 좀 비가 많이 왔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인구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예. 피해액이 50억 이상이면 한다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 동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지성 집중호우가 점점 늘어나는 시대라요. 그래서 시골도 보면 군 전체의 피해액은 기준보다 못 되지만 어떤 면 하나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긴 도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발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까지 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때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그건 이제 행정의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과 뭐 할 때 글쎄요. 2017년 7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이 있었어요. DJ 때 있었던 게 베를린 선언인데 DJ는 그때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2개월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2000년. 2000년 4월에 베를린 선언,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예정돼 있었고 2018년 2월이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그래서 베를린 선언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 베를린 시청, 지금은 땅 명도로 쓰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평화 제안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얻기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무지하게 쏘아댔어요. 그리고 그때
그때 핵실험이 있었던가 그걸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평화 제안하면 우습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NSC 회의가 국가안보회의가 갑자기 열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북한은 도발을 계속했고, 그런데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베를린까지 가면서 평화제안이라는 뭔가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포함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맞는 것이다. 이 회의가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은 항상 강경하죠. 그 취소하시고 응징은 이제 이렇게 나왔네. 근데 외교부는 변함없이 평화제안 해야 됩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 전화가 오니까 제가 이렇게 했죠. 앞부분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 응징 의지 하시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다는 나는 이런 평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를 엮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제가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위대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렇게 됐고, 그때 한미 합동으로 우리도 동해안에서 미사일도 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독일로 가셨습니다.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가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신문 제목이 무력 시위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응징하는 걸 뭔가 이렇게 제대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제목이 무력 시위로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지요,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문상입니다. 오늘 시화가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총장님께서는 초대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저는 평소 이낙연 대표님을 존경하는데 자주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기회에 뵙게 되고 많은 귀한 말씀들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이 숙연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새미래에 저도 서울시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대표님께서 광주 광산에 출마하셨는데 아주 모든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득표율이 적은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기에서 대권에 또 다른 선거에 다시 나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같은 소리지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우리가 느껴보면 지금 상태로 여야 양당에게 통째로 나라를 맡겨가지고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중재하고 누군가는 자기 집단을 뛰어넘는 국가를 위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과 그 권력을 뺏어오려는 세력의 양자택일 속성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져 있지요. 더구나 지금처럼 양쪽이 그냥
실패하고 있고 어떤 비호감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는 내 쪽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미워서라도 결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광주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그것이 제일 큰 이유였겠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지 첫 번째지 순서가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부족함이 굉장히 컸겠지.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상태에서 선거 얘기하는 건 철없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아까 총수님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이 깊은데 지금 국가가 중천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또 국가의 중천을 만들기 위해서 총리님이 고민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일반 국민으로서 또 총리 지지자나 일반 국민으로서 또 준비해야 될 게 국가의 중천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뭔지 혹시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참 어떤 뉴스가요? 서울도 그러다 보니까 접히는 휴대폰. 삼성이 1등이었었는데 중국 화웨이한테 많이 밀려서 2등이 됐어요. 그리고 3등도 다시 중국이 되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 시장까지도 중국한테 밀려가는 겨우 남은 게 반도체 하나인데 이제까지는 10년 얘기를 했었는데 10년까지 못 버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5년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먹여서 남아있을까? 새로 만들어야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가 수많은 부중 가장 큰 요인은 그런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료품값 가격 인상 이거 하나를 어떻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데가 강원 정부종합정상시 쪽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 그 동네 있잖아요. 제일 많은 식당이 김밥집입니다. 비싼 것은 한 줄에 5,000원까지 해요. 한 줄 먹어서는 배가 덜 차요. 제 나이에도 한 줄 갖고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대국집, 그 다음에 짜장면집인데 그 순대국 짜장면 앞에 온 글자 안 붙은 것이 한 10,000원쯤이에요. 이런 사람은 제가 먹어도 뭐가 좀 서운해요. 뭐 제가 앞에 무엇이 붙은 것 먹어야 조금 먹는 것 같고 그 붙은 것 먹으라면 13,000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가 이미지가 시초는 무역에 영향을 주거든요. 순전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나라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이 나라에서 만든 물건도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동경하니까 미제라면 다 좋아보이고 그랬잖아. 지금 미제가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안보가 남북 정상이 직접 자기 입으로 전쟁 얘기를 했었고 핵 얘기를 한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이 철부지 불량난도 아니고 이렇게만 한 적이 있어요.
속으로는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만 말은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불구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산업에서 한두 가지 하고 확실하게 키워서 10년, 20년 정도라도 좀 걸어야 돼요. 제가 총리할 때 바이오 산업을 그때 키우면 15년 정도 버틸 수 있겠다는 얘기를 몇 군데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지금 놓쳐버렸어요. 코로나 극복해가면서 그걸 기회 삼아서 바이오 제약 산업을 더 키워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흐지부지 됐어요. 그게 굉장히 드라마예요. 바이오는 키우지 못하고 반도체는 이런 초우위라고 하는 초격차라고 하는 것이 흐지부지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지분을 49%를 중국한테 넘기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렇게 속절없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외교적으로 중국과 관계도 썩 연결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랜만에 열려요. 원래 우리 차례가 되는데 몇년 동안 못하고 지금 온 거예요. 여기서 이게 좀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아마도 매우 제한적인 경제 얘기라고 끝날 것 같아요. 국제 질서에 대한 얘기, 동아시아의 안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미국한테 미리 이해를 구해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미국한테 공세는 한미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했으면 그걸 미천으로 해서 중국한테도 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미국과 일본이 의심하지 않게 한다든가 그렇게라도 활용했어야 되거든요. 한미일 중심 외교를 기왕에 해버렸다면 그 결과를 그렇게 활용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국가위기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리더십이 해결을 해야죠. 방향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걱정이죠. 근본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은 신뢰에서 나와요. 국민이 그 정치 집단을 또는 그 지도자를 믿어야 리더십이 나오죠. 지금은 양쪽 다 신뢰가 무너지고 상대에 대한 혐오에서 그걸 비천으로 영업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정치적 신뢰가 나오기 어렵죠. 이럴 때 국민들이 그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에서의 역량회복, 도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하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골라낸다거나 이거 이외에는 무슨 걸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데 갑자기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민 차원의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 회복이나 진정한 정치 회복을 위한 운동이 시민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절실한 시기가 된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합니다. 미천 다 털렸네. 네. 이분 나오실래요?
질문을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 윤학연 총리님 건강하시고 좋으신 모습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마련해 주시고 아이고 공부를 많이 보여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뭔가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저까지 유튜브 방송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최구람 씨 하는 한국인의 밥상을 제가 그런 것이 나은 것인지, 그렇다고 제가 무슨 송혜 씨가 하던 장국 노래자랑 사회를 봤습니다. 뭔가를 얘기하고 싶긴 해요. 특히 청년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요. 제가 광주에서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청년들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불충분하더라고요. 그 청년들 탓이 아니에요. 저도 청년 시기에 많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정보라기보다는 두루두루 경험한 어른으로서 그런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 꼰대가 올라가 또 하원에 또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등등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 좋은 시간 되셨죠? 네. 예상치 못한 좋은 시간이었죠? 네. 정말 저처럼 이렇게 뵙는데 딱딱하고 뭔가 또 좀 가슴 속에 묵직한 것 때문에 마음 심란한데 비도 오는데, 그죠? 그랬는데 제가 앉아서 쭉 이렇게 뵈니까 전부 얼굴이 화색이 돌고 마치 잊어먹었던 첫사랑 남자 만난 기분으로 앉아있어요. 다 좋았어요? 네. 박수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면 앉아서 일 동안 저희가 오늘 이제 3가지 이벤트가 짤막짤막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면서 댓글을 많이 다셨어요. 근데 댓글 중에서 보니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 앉아서 몇 분이서 좀 골랐습니다. 골라가지고 이 댓글 잘 다신 분들 되게 보니까 닉네임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공표해드리고 다 스크린샷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샤갈의 마을 카운터에다 맡겨놓을 텐데 스크린샷 한 것을 찾아와서 여기 오셔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커피와 맛있는 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여기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부탁드립니다. 그쪽 이따 제가 발표해드리고요. 근데 두 번째 이벤트는 저희 푸른별 포럼의 전통이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강사에게 저희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강사를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고심고심해서 책을 하나 골라서 책을 하나 저희가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드리는 이유는 왜 드리는지를 제가 설명을 이따 드리기로 하고 이 책은 저희 청소운동연합 임원들하고 또 자녀들 그리고 저희 청소운동연합에 관계 없더라도 오늘 이제 함께 하셔서 아이들 저쪽에 아이들이 몇 있는데 아이들만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보내주시면 함께 전달하는 촬영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서는 제가 언필칭 시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정치도 하고 보기에 딱딱해 보이고 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낙연 총리님보다는 제가 부드러운 남자예요. 맞죠?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고려대학교 나왔으니까 제가 부드럽죠.
막걸리를 해도 더 가까운 학교가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행시를 하나 앉아서 쳤어요. 삼행시를. 모르다 적을까요? 모르다가 삼행시를 쳤겠어요. 예, 이금리로 쳤을 리가 있겠어요. 예, 제가 손님을 잘 모셔야죠. 그래서 이 낙자 연자로 해서 삼행시를 쳤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에 보니까 멀리 울산 큰애기 오셨네? 그리고 이미영 저쪽 끝에 울산 큰애기입니다. 오늘 올라오는 중이라고 비가 쏟아져서 늦은지 모르겠는데 저기 와주시네. 감사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 안양에서 우리 이정국 안양시 지회장님, 아까 김우중 부장님 여기 왔는데 우리 회장님이 너무 오래 하셔서 자기가 아직도 특장하고 있다고 처음에 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우리 저희 안양시의 이정국 회장님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은 누구예요? 윤영경 씨인가? 예.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뛰어나오고. 우리 저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이 있어요. 거기에 천인도에서 일어난 막내 직원인데 우리 이낙연 전 대표를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서 그냥 못 듣겠다고 일요일날 달려왔어요. 일로 꽃까지 왔어요? 빨리 튀어나와. 이런 것도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멀리 소리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몇 개 이제 댓글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ZZU, 그 다음에 허트를 그리신 분이세요. 우리 댓글창에 쓰신 분 잘 보세요. 맞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쓰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좋은 글만 쓰신 거 몰랐네요. 길드리머라고 하는 분이세요. 연희님, 변함없이, 연희님은 이낙연 부님의 야칭이죠? 맞습니까? 연희님,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커피 드릴만 합니다. 이분 드리겠습니다. 또, SCH님. 네. 이분은 내용상으로 봐서 해외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SCH님, 해외에 계시더라도 한번 오시면 꼭 들으세요. 네. 이니 연희 덕에 해외에서도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네, SCH님 꼭 들려주시고요. 이거는 책상을 고르셨군요. 감사합니다. 영애님이신데요. 새로운 미래 힘내세요. 이근규 파이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성도분들의 임원들이 할 줄 알아요. 네, 감사드려요. 저도 오늘 좀 감사합니다. 네. 윤수님. 이런 분을 두고 도대체 지금은 누굴 세우고 정치하는 건지.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쓰셨어요. 윤수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선희태님께서 여러 번 쓰셨는데 두 가지를 골랐어요. 고성 산불 때 눈으로 확인했죠. 일 잘하는 연이 너무 멋있어요. 선희태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SKY님. 스카이네요. 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진지한 이동입니다. 네, 문샤인님, 이게 달빛이라는 뜻인가요? 문샤인님. 네, 대한민국의 이낙연 대표님만큼 올곧고 깨끗한 정치는 없습니다. 친구분까지도 훌륭하더군요. 그렇군요. 아까 친구들 얘기 쭉 하는 얘기 들어보고, 그렇죠. 사람은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 문샤인님 잘 골라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유님, YOU님, 보면 볼수록 믿고 의지하고 싶은 분이네요. 또 잘 쓰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여기 앉아서 쓰신 분이 아니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에 갔을 손 한번 들어봐요. 초등학교 5학년 여러분 또 저쪽에 하나 또 옆에는 3학년 여기 4학년 여기가 형 오빠야? 하나 둘 여기는 중3 좀 쳐주고 셋 또 청소년 자기도 청소년이죠? 20살이야? 우리나라 저 청소년 육성법에는요 9살부터 25살까지가 청소년이에요. 네, 자기까지 포함해서 자 우리 차관의
아직 안 내려오셨죠? 사장님.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특별빵 서비스 아닙니까? 와,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그럼 확실하게, 우리 이 건물 주인께서 특별히 빵 서비스 하면서 박수 한번 보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친구예요. 다른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자님, 옥자님께서 하나 글을 걸으셨잖아요. 이낙연 총리님 라이브 소중, 왕소중. 너무 멋지네. 야, 이분 저 커피하고 빵 잘 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MARE님, 마레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마레님. 아재 개그 없이도 완전 재밌어요. 아재 개그 많이 하셨던 말이죠. 예, 오늘은 아재 개그 없는 이낙연 정말 멋있고 재밌었다. 감사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야한 걸 골라주셨는데, 이거 읽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순전히 댓글을 읽는 겁니다. 그 채팅방에 읽는 거니까, 저와 또 이 진행자 측의 의견은 하나도 없다는 걸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고, 방송윤리법에도 잘 접수받는 거 있어요. 굉장히 야한건데, 네버 어게인님께서 하셨는데요. 이낙연님, 차기 대통령으로 뵙겠습니다. 화이팅! 이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자,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창에 쓰신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잘 불러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자, 다음 순서는 책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아까 그 청소년들, 빵 선물 받기로 한 분들 다 나오시고, 또 우리 청소년동네나 임원들만.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동네나 위한 시간이니까 잠깐만 봐주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우리 임원님들. 이게 부총대도 나오고 다 나오세요. 그쪽에 학생들 다 나오고, 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저쪽에 우리 정철영 연구부터 다 나오세요. 네, 이낙연 총리님께 드리는 책은, 저희가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꼭 선물한 책입니다. 네, 대통령 꿈을 꾸는 분에게 선물한 책인데, 어려운 책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김동일이라고 하는 소설가 쓴 소설입니다. 다 읽으셨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다 배우셨을 텐데, 운현궁의 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읽으셨지만, 이 청소년들의 기운을 받아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시는 소망을 담아서 이 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전달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미안해. 네, 시간이 이제 많이 갔을 거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순서가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삼행시 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운을 잘 띄워주셔야 돼요. 운을 흐지부지 뛰면 좋은 글도 엉망되고, 운을 잘 띄워주시면 엉망인 글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응원하면, 16강이면 뭐, 우리나라에 지난 세우겠다고 했던 그 축구도 4강까지 하잖아요. 그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응원해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이걸 하고 나면은 바로 다음 순서로 이쪽에 아름다운 녹색이 많은 저쪽 테이블에서 사인을 하실 거예요, 책을.
책은 저쪽 탁자에 있어요. 아까 아셨죠? 예, 가서 그냥 막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는지 아시죠? 예, 잘 절차를 밟아서 와서 책을 가지고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받아가시고 사인 받으실 때 저희가 촬영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행시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떼주시죠. 아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과는 가려면 멀었잖아요. 빨리 해서 우리가 좀 줌을 한번 해야죠. 자, 떼어주세요. 이제 다시 일어날 시간이 옵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그대. 우리가 있어요. 연이랑 함께하는 국민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을 잘 띄워주신 덕분에 조촐한 삼행이셨지만 감동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14회 푸른별 포럼 함께하신 우리 이낙연 45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시간이었어요. 진솔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분에게 우리 뜨거운 사랑의 박수를 보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